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제 신세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남부럽지 않던 사모님에서 이곳 달동네로 쫓겨난 지 벌써 1년. 이제 제 삶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며 고통스러운 기억들과 처절한 현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죠. 남편이 떠난 후 혼자 남겨진 저는 모든 것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덕분에 먹고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고 남은 것은 차가운 배신과 고통스러운 기억뿐이었죠. 더 이상 희망이라는 단어는 제 사전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가끔은 이대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충동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는 아주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복수였죠. 저를 이렇게 만든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들에게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것이라는 일념 하나로 저는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누군가 낡은 달동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하고 낯선 그 소리에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사는 그곳은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잠시 후 다시 한번 툭, 툭, 툭 규칙적인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무섭고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런 곳까지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을지. 아마도 돈을 갚으라는 독촉장이거나 집세를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방문이겠거니 생각했었죠. 하지만 문 밖에서는 별다른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낡은 현관문은 얇았고 밖의 인기척이 너무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시냐고요? 대답 안 하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잔뜩 날이 선 목소리로 다시 한번 외쳤지만 여전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덜컥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들이 저를 찾아온 것은 아닐까? 저의 남은 숨통마저 끊어놓기 위해 그들이 기어코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아, 내가 제대로 복수를 하기도 전에 결국 당하는구나. 통탄의 신음이 흘러나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낮고 단호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 듣는 낯선 목소리였지만 그는 분명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세요? 김선영 씨 댁 맞으십니까? 누구신데요? 김선영. 그건 분명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젠 제 이름조차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제가 제 자신을 잃고 살았었네요. 그런데도 이 음산한 달동네까지 제 이름을 앓고 찾아온 사람은 누구일지. 저는 잔뜩 겁에 질린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초라한 저와 달리 멀끔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잔뜩 경계하는 저를 향해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입니다. 김선영 씨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차도 없는 달동네까지 저를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라니 대체 변호사가 저를 왜 찾아왔을까 싶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저에게 더 이상 변호사는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기꾼인가 싶었지만 그의 말투나 분위기는 분명 전문적인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럼에도 저는 쉽게 경계심을 풀지 않고 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변호사가 찾아올 일이 대체 뭐가 있겠어요? 저는 분명 뭔가 착각한 것이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변호사가 저를 찾아올 일이 없을 텐데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고 선임할 일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뭔가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은데요. 김선영 씨가 맞으시죠? 그럼 제가 잘 찾아온 게 맞습니다. 그동안 제가 김선영 씨를 찾느라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대체 저를 왜요? 저는 당신을 모른다니까요? 최대형 대표님의 유언장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 대표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대형 대표님이라니. 그건 다름 아닌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넘은 제 남편의 이름이 이 낯선 변호사의 입에서 흘러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꺼낸 유언장이라는 것도 황당하기만 했어요.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느라 제게 유언장은커녕 저와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유언장을 남겼다니,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에 저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네? 유언장이라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최 대표님이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김선영 씨와 저 이외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죠. 그리고 여기 제가 김선영 씨께 전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제게 몰래 남긴 유언장이라니. 저는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를 짓눌렀던 모든 고통과 절망이 이 한마디에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바라보자 변호사의 손에는 유언장으로 보이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눈빛과 그 서류가 제게 알 수 없는 희망과 동시에 또 다른 불길한 예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이 서류 한 장이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순간에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를 짓밟은 그들에게 복수하겠다는 불꽃이 제 심장 깊숙한 곳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음을 직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없이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 불의의 사고로 두 분을 한꺼번에 여의게 되었거든요. 그 후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저를 거둬준 분들은 다름 아닌 이모와 이모부였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단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분은 친딸에게 베푸는 것 이상의 사랑과 관심으로 저를 보살펴 주셨고, 저는 그분들의 품에서 부족함 없이 밝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모와 조카 사이라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두 분은 제게 참 헌신적이셨습니다. 대가 없이 조카 딸을 거둘 만큼 형편이 여유로운 게 아니셨는데도 두 분은 저를 거두시고 제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셨죠. 그런 그분들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저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분께 감사한 마음에 더 열심히 공부하려 했고, 결국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실무 감각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으로만 배웠던 지식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업의 생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몸소 부딪히며 배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은 고되었지만 즐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남편을 만날 수 있었죠. 그는 저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그에게 많은 것들을 배워가며 점차 그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일개 직장인으로 있기에는 아까운 인재였죠. 복잡한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모습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따뜻한 성품은 저를 더욱 매료시켰죠.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에게는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 가르쳐 주었고, 회사 동료들의 어려움을 보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곤 했거든요. 저는 그런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점차 업무를 넘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일을 하면서 서로의 열정과 비전을 공유했고 미래를 함께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남편은 어느 날 저에게 사업을 통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죠. 저 역시 그의 비전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남편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꿈과 미래를 나누던 저희는 몇 년간의 뜨거운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이모와 이모부는 제 결혼을 축복해 주셨고 저는 제 옆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결혼 생활은 여느 신혼부부처럼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저를 살뜰히 챙겼고 주말이면 함께 여행을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은 저희 부부에게 큰 아쉬움이자 숙제였습니다. 저희는 시험관 시술부터 온갖 좋다는 한약까지 아이를 갖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의 쓴맛을 봐야 했고 그때마다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야 했죠. 남편은 괜찮다고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다며 저를 위로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미안함과 공허함이 자리했습니다. 보통의 며느리였으면 시부모님께 괜히 눈치가 보이기도 했겠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에게는 시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 저처럼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남동생과 단둘이 지내왔거든요. 시동생은 남편과 달리 다소 경솔하고 충동적인 성격인 편이었습니다. 철이 없고 걱정스러운 시동생이었죠.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결혼하고 몇 년 뒤 시동생도 결혼을 하며 저는 내심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는 사람이라도 결혼을 하면 철이 들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게 제게는 동서가 생겼고 저는 새로운 가족을 기쁘게 맞이하며 온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죠. 그렇게 결혼한 시동생 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저에게는 시조카였죠. 집안의 첫 아이였기에 저 역시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했고 그 사실이 슬펐지만 단 한 번도 동서에게 질투심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생명이 제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죠. 조카는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주 시동생네를 찾아 조카를 돌봐주었고 필요한 물품이나 옷을 사주는데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꺼운 마음으로 조카를 챙겼어요. 친자식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조카를 예뻐하고 챙겨주었죠. 동서, 내가 현지 선물을 좀 사왔어. 저번에 동서가 이게 필요하다고 했던 것 같아서. 어머, 형님, 제가 지나가다 했던 말을 다 기억하셨어요? 세상에, 너무 감사해요. 아니야, 큰엄마로서 나도 현지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랬지. 시부모님도 안 계신데 그래도 형님이 계셔서 다행이다 싶어요. 형님이 가끔 현지 봐주시고 이렇게 선물도 사주시고 덕분에 제가 얼마나 숨통이 트이나 몰라요. 형님 아니었으면 저 정말 현지 못 키웠을 거예요. 동서는 늘 제가 아니었으면 조카를 키우지 못했을 거라며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보람을 느끼며 동서와 조카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죠. 시부모님도 안 계신 사정에 형제지간에 잘 지내는 게 미덕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 남편과 시동생이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이끄는 사업에 시동생이 숟가락을 얹은 거였죠. 남편은 오래전부터 사업을 꿈꿔왔었고 더 늦기 전에 그 꿈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시작한 사업은 친환경 쪽 건축자재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건설 사업이었어요. 시동생은 비교적 마케팅과 영업 쪽에 재능이 있었고 남편은 그런 시동생에게 동업을 제안했죠. 처음에는 제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시동생의 덜렁거리는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자기 동생의 장점을 누구보다 알아주는 사람이었고 동생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죠. 그렇게 두 형제는 동업을 시작했고 남편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력에 타고난 경영 능력을 발휘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물론 사업 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많았죠. 신생 회사에 대한 불신과 자금 문제부터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텃세에 남편은 매일매일이 고난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으며 밤낮 없이 매달려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저도 그런 남편을 도왔습니다. 남편을 도와 사무 업무를 보거나 시장 조사를 하며 제 나름대로의 힘을 보탰습니다. 시동생도 초기에는 나름 열심히 영업을 뛰며 거래처를 확보해왔죠.
그렇게 수많은 노력 끝에 사업은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화하며 친환경 자재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남편이 개발한 기술은 독보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빠른 성장을 거듭하며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수도 늘어나고 사무실도 확장했으며 전국에 지사를 세울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며 좋아했고 저 역시 남편의 성공을 함께 축하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전부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이렇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다 당신이 열심히 한 덕분이지. 당신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역시 내가 존경할 만해. 고마워 여보. 사업하겠다며 사표까지 쓴 남편을 믿어줘서. 나 앞으로도 당신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할게. 우리 앞으로도 서로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자. 그럼 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한걸. 아마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일 거야. 남편은 제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여전히 아이는 없었지만 그런 남편이 있었기에 행복했죠. 그러나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건설 현장 시찰 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휘말려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야 했죠. 제 삶의 전부였고 저희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 한순간에 사라지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 내내 저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옆에서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그 어떤 말도 제게 위안이 될 수 없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식이 끝나고 슬픔 속에서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저에게 남은 것은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그가 남긴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지분을 이어받게 되었고 남편을 대신해서 회사를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온 힘을 다해 회사를 키워냈기에 제가 남편 대신 그 뜻을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시동생과 동서가 힘이 돼주었죠. 형수님, 너무 걱정 마세요. 형님이 없어도 제가 어떻게든 회사 이어나갈 겁니다. 물론 제가 형님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그동안 형님 옆에서 배우고 해온 게 있잖아요. 제가 형님 뜻을 이어받을게요. 그래요, 형님. 이 사람이 알아서 잘할 거예요. 어차피 저나 형님이나 사업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믿을 건 이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똘똘 뭉쳐야죠. 형님이 남긴 이 사업은 제가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수님은 괜히 골머리 썩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지분을 저한테 넘겨주시면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설마 저희가 형수님을 나 몰라라 하겠어요? 형님 지금 몸도 마음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주버님 없이 제대로 생활하기도 벅차실 텐데 사업 같은 복잡한 일은 저희한테 맡기고 좀 쉬세요. 형님 몫은 저희가 알아서 잘 챙겨드릴게요. 시동생과 동서는 남편이 떠난 후 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제게 남은 가족은 자신들 뿐이라며 자기들을 믿으라 말했죠. 그리고 사업은 자신들이 잘 꾸려나가겠다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들의 말에 저도 안심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남편의 동생이니까 믿어도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시동생과 동서는 점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 저를 위하는 척, 저를 챙기는 척 하더니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게 제 지분을 훔쳐가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여기 서명 한번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서방님? 아, 이거 그냥 간단한 서류예요. 저번에 제가 형님 지분 가져가겠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지금 형수님이 형님 지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여러모로 형수님한테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 아무래도 제가 사업을 꾸려가는데 답답한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요. 근데 그냥 지분만 제 앞으로 돌리는 거지
형수님 권리는 그대로예요. 이미 법무사 통해서 다 확인한 거니까 걱정 마시고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 사인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서명만 하시면 형수님이 걱정하실 건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다 책임지고 해결할게요. 그리고 제가 꼬박꼬박 지분 챙겨드릴 거니까 형수님은 그냥 마음 편히 지내시면 돼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사업 서류는 남편이 다 처리했기에 저는 내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경황이 없어 제대로 확인할 겨를도 없었죠. 시동생은 그 틈을 노려 제 지분을 훔쳐갔습니다. 제 권리를 지켜주겠다며 저를 위한다는 말로 저를 속였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라며 저를 다그쳤죠. 저는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남편의 동생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한 사람의 피부치였기에 그를 믿고 아무 생각 없이 서명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유산 상속과 사업 지분 정리에 필요한 서류들이라고 믿었던 그것들은 실제로는 제가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시동생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서는 매일같이 저를 챙긴다며 찾아와서는 저를 회유했어요. 사실 지금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요. 그이는 형님이 걱정할까봐 말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걱정돼서 형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회사가 왜? 그게 아주버님이 사업을 키우려고 좀 무리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여기저기 빚도 많고 투자가 꼬여 있어서 회사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큰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형님이 회사에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투자, 내가? 아주버님이 남기신 돈이랑 여기 아파트 있잖아요. 이거 처분해서 급한 불 좀 끄면 될 것 같은데요. 회사가 잘 되면 형님한테도 잘 된 일이잖아요. 어차피 회사 주인은 결국 형님이시니까요. 회사만 잘 굴러가면 형님은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으신 건데 이 정도는 소소한 투자죠? 동서는 회사가 위기라며 저를 속이고 저의 모든 재산을 훔쳐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들이 저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뜻을 앞세워 저를 회유했기에 저는 시동생과 동서도 저만큼이나 회사를 위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말대로 남편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시동생 부부를 믿었죠. 형수님, 저희 사업에 잠깐 급전이 필요해서 그런데 형수님 돈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님, 제가 급히 쓸 돈이 좀 필요한데 형님이 가지고 있는 현금 좀 쓸 수 있을까요? 바로 갚아드릴게요. 그들은 야금야금 제 돈을 가져갔습니다. 빌려달라, 투자해달라, 이유도 각양각색이었죠. 저는 그들을 믿고 돈을 건넸지만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돈이 없다고 하자 사업 지분이 있으니 걱정 말라며 저를 속이고 기만했습니다. 그렇게 제 수중에 제가 쓸 돈이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고 그제서야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제가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제 권리를 빼앗긴 뒤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살던 아파트마저 시동생 부부의 소나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재산을 잃고 달동네의 허름한 집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의 가족이라 믿었던 시동생과 동서에게 저는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졌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매일 밤 제가 당했던 모욕과 배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복수를 다짐했죠.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에게 제가 겪은 고통을 고스란히 되갚아 주리라. 피눈물을 흘리게 하리라. 그 다짐 하나로 저는 비참한 현실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앞에 나타난 변호사와 그의 손에 들린 남편의 유언장이 제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것입니다. 최 대표님은 저의 오랜 고객이자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서류는 최 대표님께서 사고를 당하시기 몇 달 전 저에게 직접 맡기신 유언장과 서류들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사후 김선영 씨에게 전달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남편이 유언장을 미리 써놨다고요?
최 대표님은 본인의 사망을 대비하여 유언장뿐만 아니라 김선영 씨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 지분을 되찾을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선 최 대표님 명의의 해외 비밀 계좌가 존재합니다. 이 계좌는 철저히 위임장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며 비밀번호와 위임장은 이 유언장과 함께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금액의 비자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부터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최 대표님이 몰래 조성해 두신 자금입니다. 비밀 자금이요? 처음 들어보는 비자금 얘기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기라도 했던 건지 오래전부터 비자금을 마련해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것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김선영 씨가 사업 지분을 되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최 대표님은 본인 지분의 상당 부분을 김선영 씨에게 신탁하는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두셨습니다. 이는 최 대표님의 사망 시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동생인 최세영 씨가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김선영 씨에게 서명하게 했던 그 서류들은 이 신탁 계약서에 의해 무효가 될 겁니다. 그럼 제가 뺏겼던 권리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들이 저한테서 훔친 걸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요? 저는 그제야 남편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동생에게 속아 넘어가 잃었던 사업 지분, 그 피 같은 지분을 남편은 미리 제 이름으로 신탁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속여 서명하게 했던 그 서류들이 전부 무효가 된다는 말에 제 심장은 격렬하게 유동쳤습니다. 아주 강력한 희망이 제 안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 두 사람의 불법 행위를 증명하는 내부 문서들입니다. 최 대표님은 생전에 그 두 사람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회계 조작을 시도했던 정황들을 포착하고 계셨습니다. 이것들이 그들의 횡령, 배임, 그리고 사기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이미 시동생 부부의 악행을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기록하고 증거로 남겨두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겪었던 배신감과 고통을 남편도 똑같이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변호사님, 이 모든 자료로 그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제가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들을 고소하고 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김선영 씨의 모든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 대표님의 지분은 신탁 계약에 의해 온전히 김선영 씨께 귀속될 것입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말에 저는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저를 걱정하며 이것들을 다 준비했을지 순간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죠. 남편이 저를 위해 마련해둔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들에게 제가 겪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최 대표님의 뜻을 이어 제가 최선을 다해 김선영 씨를 돕겠습니다. 사실 제가 최 대표님에게 갚아야 할 은혜가 있거든요. 알고 보니 변호사님이 제 남편과 알고 지낸 오랜 지인이었더라고요. 두 사람은 어려운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변호사님이 돈이 없어서 변호사의 길을 포기하려 했을 때 제 남편이 전 재산을 털어 그를 도와주었다고 했죠. 이제는 제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김선영 씨를 도울 테니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변호사와 함께 복수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해외 비밀 계좌에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계좌를 확인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계좌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거액이 들어 있었거든요. 남편은 저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시동생 부부를 상대로 재산 반환 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과거 시동생 부부와 나눴던 대화 내용들을 되짚었고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그들의 교활한 속임수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편이 남긴 자료 외에 혹시 모를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소장을 받은 그들에게서 곧바로 연락이 걸려왔죠. 형수님,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지금 우리한테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당신들이 내게 한 짓을 이제 돌려받을 때가 된 것뿐이야. 형수님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만. 우리가 형수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쳐요? 그들의 뻔뻔함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위로와 배려라는 명목으로 저를 기만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잘해줬다고?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이 달동네로 내쫓은 게 잘해준 건가? 내가 남편을 잃고 정신없을 때 나를 속여 이 모든 재산을 빼앗아간 것이 가족의 도리였어?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 형수님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거잖아요. 자기 손으로 넘겼으면서 뭐가 억울하다고 소송을 해요? 증거도 없이 함부로 떠들지 마세요. 그들은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죠. 증거? 증거는 이미 차고 넘쳐. 니들이 나를 속이고 기만한 증거들, 나를 비웃고 내 권리를 훔쳐간 정황들. 그걸 이제부터 밝힐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카드를 쥐고 있는지 궁금하면 재판에 꼭 나와. 그 자리에서 니들 잘못을 낱낱이 파헤쳐 줄 테니까.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시동생 부부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들이 빼돌린 자산을 추적하여 동결시키고 남편 회사에 대한 시동생 지분에도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불법 회계 처리와 자금 유용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죠. 그들의 추악한 잘못은 경찰이 금세 밝혀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 부부에게는 재정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의 자금 흐름이 막히고 갑작스러운 가압류 소식에 거래처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사업은 순식간에 휘청거리기 시작했죠.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남편이 남긴 증거들이 법정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변호사는 시동생 부부가 저를 속여 지분을 빼앗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기만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서류들은 신탁 계약서에 의해 무효가 되었고 해외 계좌의 존재와 자금의 흐름은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더욱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재판정에 앉은 시동생과 동서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고 그들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러자 시동생 부부의 변호사는 더 이상 반박할 여지를 찾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동생과 동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고 그들에게는 실형과 함께 막대한 벌금, 그리고 저에게 빼앗아갔던 모든 재산을 반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시동생과 동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없었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동안 그들이 살았던 호화로운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값비싼 외제차와 명품들은 압류되어 팔려나갔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몰락은 저의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를 시원하게 풀어주었습니다. 형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 잘못했어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대로 저희들 감옥에 갈 수 없어요. 이제 와서 사과라니 너무 늦은 거 아니야? 형수님, 제발 형을 봐서라도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형수님을 잘 모셨어야 하는 건데 저희가 잠깐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큰 실수를 해버렸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까 제발 선처해 주세요. 형님이 선처만 해주시면 저희 살 수 있어요. 형님, 제발요. 아니, 나는 당신들을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게 가족으로 믿었을 때 날 실망시키지 말았어야지. 가족이라고 믿게 하고 뒤통수를 쳤으면서 내가 또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할 것 같아?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발 그래도 형님은 저희 이해해 주셔야죠. 저희 현재 생각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게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 참 그런 짓을 잘도 했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자기 자식한테 부끄럽지도 않았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들을 할 수 있어?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만 주신다면 저희도 정신 차리고 잘 살게요. 회사 지분 형님 다 드리고 앞으로 형님한테 충성하면서 살게요. 정말이에요. 당신들이 그러지 않아도 어차피 지분은 내 몫이었어. 당신들은 큰 잘못을 졌으니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한 거고. 이제 와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해봐야 소용없어. 당신들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니까. 니들이 나를 속이고 내 것을 모두 훔쳐간 그 순간 우리 관계는 끝난 거야. 그러니 더는 내 원망하지 말고 죗값이나 잘 치러. 그게 당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니까. 그렇게 시동생 부부의 모든 악행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저는 복수를 해냈다는 해방감과 함께 남편이 저를 위해 남긴 유산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저는 남편이 그토록 아꼈던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시동생 내외가 욕심껏 회사를 주물렀던 탓에 회사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장이 이익에만 급급해서 회사를 갉아먹고 직원들을 쥐어짜고 있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는 회사 상황에 저는 어떻게든 회사를 일으키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회사의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자재 개발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남편의 기술력은 여전히 업계 최고였지만 시동생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흐트러졌던 회사 분위기를 다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회사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제 노력은 곧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품질 좋은 친환경 자재와 투명한 경영은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고 회사는 다시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남편이 뿌린 씨앗에 제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자 튼튼한 거목으로 자라나는 듯 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런 저를 믿고 따라주었고 저는 당당하게 회사의 대표로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이름 석자는 이제 더 이상 그저 한 사람의 남편의 아내가 아닌 한 기업의 성공적인 여성 대표로 다시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동서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시동생 내외의 연을 끊었던 저였기에 처음에는 그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 쉬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에 결국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잔뜩 메마르고 초라한 동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동서가 무슨 일이야? 우리 관계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살려달라니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형님, 저 돈 한 푼 없이 정말 죽겠어요. 애 아빠는 감옥 들어가고 저 혼자 현지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 좁은 원룸에서 진짜 죽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겨우 그 정도로 힘들다고 하다니 정말 염치도 없네. 니들이 나를 달동네로 내쫓았을 때 내가 무슨 심정이었을지 이제 조금 알겠어? 내 남편이 남긴 걸 전부 뺏기고 쫓겨났을 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다고. 당신들한테 느낀 그 배신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이제 와서 나더러 살려달라고? 형님, 그때는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한순간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제가 형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형님, 그러지 말고 조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도 형님이 현지는 예뻐하셨잖아요. 현지가 형님을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동서는 조카를 들먹였습니다. 저를 그토록 배신해놓고 이제 와서 아이를 앞세워 도움을 구하다니 정말 뻔뻔하고 교활하게 짝이 없다 싶었어요. 너 같은 것도 엄마라는 게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자기 잘못을 두고 자식을 앞세울 수가 있어? 동서가 그렇게 현지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동서는 내가 남편을 잃고 힘들어할 때 그걸 이용해 나를 짓밟았어. 남편 동생이라고 가족이라고 믿었던 나를 기만했다고. 그런데 감히 내 앞에서 조카를 들먹여?
형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형님 집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은 어떻게든 갚을게요. 제발, 저 여기서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형님. 동서는 처절하게도 매달렸습니다. 너무 힘들다며 제게 살려달라 애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지난 1년간 제가 겪었던 고통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달동네로 쫓겨나서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방에서 추위에 떨며 잠들고 끼니를 걱정하며 당장 내일을 고민했던 날들. 그때 제 옆에 있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혼자였습니다. 동서가 죽든 살든 이제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동서가 나한테 남긴 건 절망뿐이었어. 동서도 이제 동서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그게 맞는 거고. 그러니 내가 해줄 말은 더 없겠네. 이제 이런 연락도 받고 싶지 않으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앞으로 우리가 볼 일은 다시는 없을 테니까. 저는 할 말을 끝내고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동서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시동생이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겨지고 얼룩덜룩한 종이에는 구구절절한 시동생의 한탄이 쓰여 있었죠. 형수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형님에게도 형수님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여기 와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탐욕스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형님 꿈을 꿉니다. 저를 원망하는 형님의 얼굴에 눈에 선합니다. 형수님,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형수님의 용서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우리 딸, 형수님 조카를 생각해서라도 저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편지를 읽는 내내 무표정이었습니다. 감옥에 가서야 비로소 후회하는 척하는 그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시동생과 동서의 사과에 진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잘못을 뉘우쳤다면 제게 그렇게 쉽게 용서를 구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는 모든 것을 잃었고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그들에게 제가 겪었던 것 이상의 고통과 좌절이 찾아온 것이었죠.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조카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부모의 죄가 아이에게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을 통해 조카의 상황을 계속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제게 도움을 구하는 건 거절했지만 조카에게는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죠. 학교와 단체를 통해 조카에게 학비와 용돈을 보내고 조력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동서가 조카를 두고 가출을 해버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죠.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동생이 감옥에 가버리고 능력 없는 동서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를 두고 도망갈 줄은 몰랐거든요. 조카는 감옥에 있는 아버지와 가출한 어머니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가 쪽 친척들에게 맡겨져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다들 조카를 떠안기를 꺼려하며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설이지 않고 조카를 돕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이모와 이모부에게 받았던 사랑처럼 그 아이에게도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미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제가 친자식처럼 아꼈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변호사님을 통해 조카를 제가 돌볼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조카가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저의 꾸준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갈 수 있었죠. 그렇게 이제 조카도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이름만 부모로 책임감 없었던 그들과 달리 저는 진심으로 조카를 아끼고 챙기고 있거든요. 저는 조카에게 더 이상 부모의 그늘진 과거가 드리워지지 않도록 밝고 건강한 미래를 선물해 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와 이모부께도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같은 두 분이 속상해하실까봐 아무 말 하지 못했던 저였는데 이제는 말씀을 드릴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동안 속에 담고 있던 얘기를 꺼내자
두 분은 저를 안아주며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니? 우리한테 말을 하지. 어떻게 혼자 버텼어?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전부 이모랑 이모부 덕분인걸요. 우리가 뭘 해준 게 있다고. 두 분이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모랑 이모부의 조건 없는 사랑 덕분에 제가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사랑을 돌려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두 분에게 편안한 노후를 선물할게요. 남편의 사업을 이어가며 성공한 저였기에 이제는 제가 그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홀로 조카를 키우며 이모와 이모부에게 효도하며 지내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씩 남편이 그립기도 하지만 더 이상 슬픔은 없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남긴 사업을 지켜내며 남편과의 좋은 추억을 떠올리려 노력하거든요. 아직 제게 남은 생은 길기에 나중에 남편을 만나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과 자산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친환경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죠. 저의 삶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행복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준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저를 끝까지 믿어주고 지켜준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과거의 비극을 딛고 당당하게 제 삶의 주인이 되어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